아주 미천한 거지에서 이 대국의 황제까지 싹 올라갔던 주원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뭐 귓볼이. 와. 네, 그는 이 강력한 한족 중심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봐왔던 이 남경을 주요한 근거지로 삼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한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도를 보시면 한족은 오래전부터 황하 유역을 살면서 스스로 천하의 유일한 문명이자 내가 중심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죠. 바로 중화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문명을 점점점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족 이외의 다른 민족은 모두 뭐라고 여겼냐면 오랑캐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13세기 지금 대몽골국이 유라시아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면서 기존의 중국 땅까지도 완전히 지배하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한족에 살던 중국 땅이 대몽골국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인데 바로 이 지역을 우리에게 참 익숙한 나라 이름인 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14세기에 이르러 몽골 제국은 이 넓은 땅의 원나라를 다스릴 통치력을 점차적으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시국이 계속 어지러웠고 지배층은 백성들을 수탈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재와 기근, 메뚜기 떼 등 여러 자연재해로 인해서 백성들은 전례 없는 굶주림에 시달리게 됐고요. 여기에 전염병까지 돌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지배층인 몽골족에 대한 습격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붉은색 머리띠를 하고 모여들었는데 이들이 바로 홍건적이고 이 반란을 홍건적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던 이때에 중국의 남경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한 세력의 우두머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주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강적을 만나도 돌진하는 용맹함, 또 남다른 지략으로 싸움에서 승리를 했고요. 독자적으로 군대를 모아서 그 새로운 무리의 1인자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368년 1월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서 황제로 짜잔 하고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명. 앞에 큰 대자를 붙여서 대명. 그리고 연호는 홍무. 그래서 자신의 황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홍무제라고 부르는 명나라의 초대 황제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황제 자리까지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이뤄냈는데 그렇죠. 가장 먼저 황제가 되고 했던 일이 뭐예요? 황제가 된 후에 몽골족에 대한 반감이 강했던 그 한족의 중심 도시인 남경으로 수도를 정했고 또 몽골 세력을 견제해 나갔던 거죠. 그 수도를 남경으로 옮긴 것 자체가 몽골을 잡겠다는 뜻이네요. 네, 뿐만 아니라 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또 다른 하나의 일이 있어요. 숙청? 뭐였을까요? 숙청, 맞습니다. 오, 역시. 주원장의 31년 동안의 재위, 황제가 있는 동안에 개국공신은 물론이거니와 학자, 군인, 관료, 무려 10만 명의 사람들을 숙청했어요. 개국공신까지요? 맞죠. 그건 좀 아닌데. 왜냐하면 자기의 권위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을 모두 없앰으로써 오로지 권력이 누구한테만 집중되기를 원하냐면 황제 1인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근데 맞습니다. 그럼 뭔가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숙청을 많이 하면 오히려 좀 반발심도 생기고 이러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 반발심을 누르는 방법은 더 무섭게 숙청하는 겁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죽어나간 인원수보다 더 무섭고 경악스러운 게 있는데 그거는 방식이었어요. 어떻게 숙청하느냐. 그 방식이 굉장히 잔인했다는 건데요. 새로 개발한다기보다는 기존에 고대부터 있던 형벌을 활용했는데 어떤 걸 썼는지 한번 자료를 한번 볼까요? 어우야. 우와. 와, 눈치채 천재. 허리를 자르는 건가? 와.
차례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정말 왼쪽에 있는 저것은 요차명이라고 해서 허리를 자르는 형벌이고요. 와. 가운데 있는 거열형은 뭘까요? 지금 손과 발을 다 다 잘라버리는 거. 그렇죠. 수레나 말이 끌고 가는 거죠.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입니다. 마지막이 사실은 가장 잔인하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바로 능지형이라고 해서 사람의 살을 포를 뜨듯이 혹은 어우야. 생선의 어우. 살을 살살 베끼듯이 어우. 능지처참으로 죽이는 형벌입니다. 아, 너무하다 진짜. 이 세 가지 형벌은 주로 이 반역죄, 모반죄를 저지른 인물을 사형시킬 때 사용하는 아주 최고의 형벌이었어요. 황제에게 도전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걸로 엄하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10만 명의 숙청을 통해서 명나라의 기틀을 정비했던 주원장의 이 막강했던 권력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어떻게 될까요? 저물기 시작하죠. 그거는 결국 나이가 들기 때문이고 노쇠해지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다음에 자신을 이을 새로운 황제가 필요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당시 황제에 오른 아들이 누구였을까? 한번 주원장의 가계도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아들이? 네, 주원장에게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 네, 총 26명의 아들이 예? 있었다고 해요. 총 26명의 아들이 예? 있었다고 해요. 기타 등등. 아 난 네 번째까지밖에 못 봐가지고 생각보다 많지 않아 했는데 네. 많네요. 네, 당시 이 명나라는 적장자 계승제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서 당연히 누구한테 가냐면 장남인 주표가 황위를 물려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외한 이제 둘째, 셋째, 넷째 딩딩딩딩 그로부터는 무슨 일을 시켰냐면 주로 북쪽에 있는 변방으로 보내서 북쪽의 변경을 방어하는 일을 해라라고 해서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번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줬어요. 일종의 국토를 지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지만 반대로 훗날에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죠. 아 위험해. 네. 그런데 이때 이 왕위 계승을 앞둔 중요한 이때에 주원장과 명나라는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예상했던 첫째 아들 주표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갑자기요? 네. 자, 그러면 누가 여기서 황위를 이어야 될까? 주표의 아들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주표의 아들에게 황제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주원장에게는 손자가 되는 주윤문이라고 하는 건문제입니다. 아 22살의 건문제가 1398년 명의 제2대 황제로 올라가게 돼요. 와. 교수님 그러면 저 주원장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 조카가 황제에 오른 거니까 불만이 많았겠어요. 그럼요. 조카가 황제에 오르니까 아들들은 뭐 말 그대로 작고 경험도 없고 아니 왜 꼭 적장자를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자 건문제는 번왕으로 있는 삼촌들, 숙부들이 황권을 위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뭐 지금 번왕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각각 사병을 가지고 있거든요. 언제 어떻게 칼로 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데 이때 건문제의 경계 대상 1호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원장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연왕입니다. 왜 연왕을 제일 경계를 했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이 연왕의 연은 당시에 북경 지방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경의 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를 연왕이라고 불렀었어요. 어쨌든 이 건문제는 연왕을 가장 먼저 처리하기에는 그래도 너무 세니까 좀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좀 약한 삼촌들부터 잡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딱 정권을 잡은 건문제는 1년이 되지 않는 사이에 삼촌 가운데 5명을 번왕의 신분에서 박탈시켜버려요. 왕의 신분을 뺏어버리는 거죠. 그럼 당연히 군대도 뺏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장 큰 타겟인 연왕을 칠 준비 작업이 끝나자 건문제는 한 가지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바로 연왕이 황제 자리를 탐낸다고 하면서 영모죄를 씌우기로 한 거죠.
그런데 당시 22살에 막 황제에 오른 검문제에 비해서 이 노련한 39살의 연왕은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점차 자신을 압박하는 분위기를 막 감지하는데 여기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궁지에 몰린 연왕이 검문제의 시야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는데 이건 무엇일까요? 아, 정답. 네, 규현 씨. 바보인 척을 해요. 바보이죠? 경계 대상이 아니게 보일. 와, 거의 그래서 막 여색을 즐기는 척. 오, 거의 뭐 거의 이렇게. 거의 네. 정답. 네, 애성 씨. 약간 비슷한 건데 네. 바보보다는 광인인 척, 미친 척. 애성 씨 정답입니다. 네. 정말 치사하네. 정말 치사하네. 아니 바보랑 치사하다니. 광인은 다른 거예요. 아니 치사하다니요. 다 왔는데. 자, 연왕은 검문제의 그 눈을좀 속이기 위해서 정신이 오락가락한 미치광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가 어떤 연기를 펼쳤는지 한번 당시 기록이 있는데 한번 규현 씨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때가 음력 6월 한여름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위를 참을 수 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연왕은 난로 주변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고 그는 너무 춥다. 너무 추워. 라고 말하고 있었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진짜 몸이 잘못됐나? 뭐 이런 생각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북경의 대로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민가에 들어가서 술, 음식을 강탈하는 기괴한 행동을 막 반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검문제 역시 연왕을 미쳤다고 오판을 내리게 됩니다. 소가 그런데 넘어갔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문제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연왕이 미친 척 연기를 하고 있다면서 밀고를 한 자가 나타난 거예요. 우와. 바로 연왕의 부하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문제한테 착 가서 찌른 거죠. 에이, 연왕의 연기에 속아 넘어갔던 검문제가 어땠겠어요? 화나죠. 화나죠. 음. 당장 연왕을 체포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체포당할 수 없었던 연왕은 결국 800명의 사병을 이끌고 검문제가 있는 수도인 남경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이를 가리켜서 정난의 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약 4년간의 전투 끝에 1402년 7월 연왕은 수도 남경을 함락시켜 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자, 쿠데타를 통해서 황제가 된 영락제였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목표가 남아있게 됩니다. 누구도 자신의 황제 권력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황제가 됐는데도 뭔가 계속 불안에 시달렸나 봐요.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가 사실은 조카를 끌어내리고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를 지으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만약 불안한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도 언제 이 똑같은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스스로를 계속 엄습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엔 지방의 왕으로 있는 형제들이 있죠. 그 왕들을 이제 번왕 자리를 하나씩 하나씩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와해시켜버렸죠. 그런 다음에 전국에 어사를 파견해서 지방에도 황제의 권력이 하나하나씩 미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강력한 독재를 위해서 명나라 전체를 이 황제의 권력 아래 두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독재를 위한 영락제에 조금 다음 스텝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였을까요? 공포스러운 분위기. 맞습니다. 공포 정치를 통해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상황, 분위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검문제. 예전에 지금 찾으려고 그랬지만 못 찾았던 그 조카. 검문제의 측근 세력을 모조리 제거하는 거였어요. 또 숙청이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 영락제는 검문제를 따르고 있던 관료들을 타겟으로 딱 삼아서 그들한테 프레임을 하나 씌우는데 니들은 간신이야 해서 간신을 수색하자라고 하는 작업을 시작을 해 나갑니다.
자, 제가 사례를 한번 좀 들려드릴게요. 영락제는 이 전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여기를 새로운 희생양으로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영락제가 딱 데려와서 면전에 놓고 이전에 황제였던 건문제에게 충성하고 자기를 싫어했던 거 그걸 꾸짖었어요. 근데 막 거기 계속 대드니까 이 괘씸죄까지 더해서 아들의 6명을 데리고 와서 함께 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적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막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그만하십시오 막 울부짖는데 아버지였던 전적이 굴하지 않고 아들을 딱 질책하면서 영락제한테 호통을 딱 쳤다고 해요. 뭐라고요? 나는 그래도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의 이런 행동에 영락제는 엄청나게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형벌을 이때 내렸을까요? 코와 귀를 자른 다음에 그래요? 코와 귀를 자른 다음에 아들이에요? 코와 귀를 끝내는 게 아니라 삶아요. 그래서 아들의 코와 귀를 잘라서 네, 삶은 다음에 그거를 아빠한테 갖다 놓고 먹어보라. 말도 안 돼. 맛이 어떠냐라고 하는 굉장히 기괴함을 아, 보여줍니다. 너무 야만적이야 진짜. 결국 아들의 죽음까지 지켜본 전적은 스스로도 처참하게 처형을 당했어요. 이른바 그 무서운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광풍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황제가 아무리 황권을 강화한다 해도 좋은 신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 죽이면은 누가 남아 있어요? 맞아요. 사실 영락제도 유독 한 사람에게만큼은 나도 인정받고 싶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건문제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었는데 정치적 참모이자 당시 최고의 학자로 손꼽히는 방효유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방효유는 이 조정의 큰 어른 같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명나라의 많은 지식인들한테 정말 스승 중의 스승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그 명망이 두터웠거든요. 하지만 영락제는 만약 방효유까지 근데 죽이면 그걸 따라 듣고 있던 지식인들마저 다 등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드디어 방효유를 구슬리기 위해서 데리고 옵니다. 자신의 앞에 방효유를 딱 앉힌 다음에 준비했던 먹, 종이, 붓 내밀면서 내가 황제로 올라가고 싶은데 문장력이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이 직접 황제에 즉위하는 조서를 써주시오 라고 하면서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이들의 한번 상황을 우리 지원 씨랑 규현 씨가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짐을 황제로 인정한다는 즉위 조서를 쓰도록 하여라. 연적 찬위. 연왕이라는 도적놈이 왕의 자리를 빼앗았구나. 뭐시라? 네가 정령 구족을 멸해야 말을 듣겠느냐? 구족이 아니라 십족을 멸한다 해도 역적과 손을 잡을 수 없다. 이놈을 당장 감옥에 가두어라. 네, 이 연기가 너무 아주 리얼한데 어땠습니까? 이걸 보니까 근데 당차네요. 당차죠? 네. 이 방효유의 꺾이지 않는 기백에 화가 난 영락제는 그의 입을 귓가까지 칼로 쫙 째고 감옥에 가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영락제는 방효유가 보는 앞에서 일족들을 하나씩 데려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구족을 멸한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아버지 쪽으로 4족, 어머니 쪽으로 3족, 그다음에 처가 쪽으로 2족 이렇게 해서 모두 9족에 해당하는 방효유 친척들을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게 몇 족을 멸한다가 그 몇 명을 멸한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족보상 그 족. 위에 맞습니다. 족보, 밑에 족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자기 주변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칙적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핏줄로 얽혀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린 거죠. 그래도 1족은 깎아줬네요. 10족 아니에요. 깎여주지 않습니다. 아까 10족이라 그랬잖아요. 네. 자, 10족을 멸해도 내가 역적이랑 손 안 잡겠다 그랬죠? 어쭈 그 1족을 뭘로 하냐면 방효유의 친구, 제자. 너네가 1족이야. 그러고선 꽉꽉 10족을 채워서. 꽉꽉 채워가지고 다 극혐. 그래 이때는 지조가 아니라 복수를 했어야지. 아쉽네. 자, 이때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채용된 사람만 주변에 10족이 다 해서 873명. 873명. 와우. 어떡해. 유배된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은 유배되는 거죠. 명나라 역사에 있어서 한 인물과 얽혀 있는 그 가문의 친족들, 심지어 친구, 제자들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정말 최대의 참극이었습니다.